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내용 중에서 유산 증여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조지현 변호사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그 변호사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을 전화로도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이메일로도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유산 증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산하면 보통은 이제 상속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상속과 증여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캐나다에서는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제 자녀들이나 수혜자들한테 주신다는 점 같은데요. 시기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증여를 그 자산을 넘겨주시는 그 분께서 살아생전에 그거를 주실 때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고 하면 사망 시에 자산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수혜자한테 넘어갈 때를 저희가 그걸 상속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살아 생전에 자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거고, 물려주실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사망 시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상속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전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렵게 이룬 부잖아요, 그렇죠? 힘드시게. 그러면 그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여가 좋은가요? 아니면은 상속이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본인과 그러니까 부부께서나 아니면 본인께서 앞으로 리타이어 이제 은퇴 시에 어느 정도까지의 현금 유동 자산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많은 그 증여하시거나 상속하시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하시면 조금 케어 플래닝이 필요로 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여나 상속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그 상속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는 없으세요. 캐나다 내에서는. 캐나다 내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속을 하셨을 때 아니면 증여를 하셨을 때 이 부동산이 principal residence.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원래 살던 집이시면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넘겨주셨을 때 이게 원래는 개념상으로는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팔았을 때 제 집은 그것이 돈이 얼마만큼 올랐들에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저는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증여를 했을 때나 상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부동산들이 이게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하시면 매도가 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했었을 때 샀을 때 가격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증여나 상속이 됐었을 때 그 가격 차이, 시세 차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이 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캐피털 게인이라 그래서 반 전체 그러니까 올라가신 금액의 반만에 대한 세금을 내시지만 highest tax rate는 53%입니다. 그렇게나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와 상속의 어떤 시기를 결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유동 자산이냐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규모시고 그런 거에 따라 저희가 그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아니면 재정관리사와 그 컨설팅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이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요 한국과 달리 어떤 증여세가 아까 없다라고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라는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상 1억의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10%의 상속세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억 미만일 경우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 4억에 대해서는 20%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30억이 넘어가시면 이제 50%까지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캐나다는 상속을 하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시플 레지던트를 주시든지 아니 현금 유동자산을 주시면 상속세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했던 부동산일 경우에는 매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캐나다는 그런 텍스로 이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산의 경우고요. 부동산 외에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밸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산으로. 그런 거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속을 하시게 될 때, 상속을 하시게 될 때는 그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자산 넘겨주시는 유동자산이라든지 캐시라든지 이런 것에 전체로?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돌아가셨을 때는 1.4%의 그 프로세싱 피를 내시고요. 그건 텍스는 아니라고 보죠. 전체적인 1.4%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살아생전에 자녀들한테 기프트를 주시잖아요. 캐시로 뭐 $10,000를 주시면 이거에 대한 텍스는 없습니다. 그거는 completely exemption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상관없이요? 예. 제한 없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그 기프트를 자녀한테 주실 때는 부모님이 그 자금은 이미 출처가 어딘지 알고 이미 세금을 낸 이후의 돈이기 때문에 더블 텍세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세금 적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중에 보면 여기 말고 살고 계시는 거주하는 캐나다 말고 한국에 자산을 좀 두고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다거나. 그럼 해외 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원리이고요. 이제 캐나다의 이제 그 조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CRA에서는 똑같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의 똑같은 원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 부동산을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다 세금을 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투자로 했던 한국의 이제 부동산이셨으면은 캐나다에서도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한국에서 매도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내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캐나다에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디퍼런스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많은 걸로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약에 뭐 30%를 내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25%를 내셨으면 5%만 더 캐나다에서 내시면 되는 거죠. 결국엔 양쪽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받아야 되는 그만큼만 디퍼런스만 차이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현명하게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탈세는 하면 안 되죠. 탈세는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절세를 하시는 가장 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본 케이스를 제가 보면 많은 경우 자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몇몇 년의 그 세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세금으로만요? 세금으로만. 시기와 어떤 스트럭처, 어떤 식으로 이거를 주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자세하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나누겠지만 이스테이트 프리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 동결. 무슨 말씀이냐면 증여를 하시고 싶거나 상속을 하고 싶으실 때 자녀에게 그 자산이 돌아가는 어떤 시기를 프리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동결. 미리요? 미리. 그리고 그 시점을 따라서 모든 텍스를 이미 다 내놓으시고 아니면 그거를 자녀들한테 나중에 니네가 팔면 내게 이렇게 스트럭처를 짜놓으시면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은 자녀가 나중에 그거를 받으셨을 때나 본인이 넘겨줬을 때 그게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부동산 자산이 크게 올랐어도 텍스는 전에 그 20-30년 전에 이미 넘겨줬던 그 시기를 저희가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또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탁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신탁이라는 엔티티에다가 저희가 이제 자산을 넘기고 나서 컨트롤을 하시면서 그 자산을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또 세금을 많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그런 또 비이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냐면 개인들이 어떻게 자산을 갖고 계시고 개인들의 어떤 계획이 어떠신지, 얼마만의 돈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증여나 상속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플래닝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은 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재정상담가와 같이 플래닝을 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전문가의 도움이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아끼실 수 있는 어떤 세금이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시기에 네. 따라서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이렇게 동교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서로에게 또 부담도 없고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물려주시는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신탁이라는 것들은 네. 넘겨주신 이후에도 본인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있으시거든요. 신탁인 네. 경우에도. 네. 그러시면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거를 잘 매니지를 못하셔서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막으실 수도 있고, 아,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또 증여에 또 이제 위험이 네네. 있는 것도 좀 주의하죠. 있으세요. 예, 네네. 왜냐하면 증여를 하셨어요, 자녀들한테. 근데 네. 자녀들이 사망 시나 아니면 아. 자녀들이 이혼 시에 이 네. 자산이 또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은 뭐 다시 돌아왔을 땐 또 텍스를 또 내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경우도 그런 있겠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네. 이제 유언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트럭처들을 잘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다 플래닝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죠. 변호사라든지 이제 재정 상담가들이 같이 팀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뭐 저만 해도 아직은 제 스스로는 뭐 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예. 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언제든지 이게 뭐 유산이라는 게 얼마가 됐든 그 징여든 상속이 됐든지 그거를 미리미리 플래닝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네. 많은 캐네디언들일 경우에는 네. 젊으신 이제 30대 이제 40대 초반의 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유언장과 이런 그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본인한테나 자기 스파우스한테 무슨 일이 바로 생겼을 그렇죠. 때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어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그 맞아요. 커스터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누가 이제 네네, 돌볼지 양육을 하고. 양육권이죠. 네. 예.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결정을 다 네.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소외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그럼 아까도 뭐 얼핏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주의하면서 증여를 해야 할까요? 주의할 점이라면? 일단 이제 증여하는 시기가 네,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는 이제 세금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네. 가장 최소화될 수 있고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지 따라 이제 증여의 시기가 이제 결정이 돼야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도 또 몇 가지를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죠? 자녀한테 이제 증여가 되시면 그죠? 네. 증여가 되셨던 그 부동산이라든지 유동자산을 다시 갖고 오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죠? 네. 신탁이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탁은 제가 자녀에게 주지는 않는 겁니다. 소유권을. 그 대신 제 3자한테 소유권을 줘서 네. 대리 관리를 하게 한 다음에 네. 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신탁이죠. 네. 그러시면 자기가 본인이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그냥 증여를 해버리신 경우에는 네.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삶에 이제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네. 사업에 실패를 하셨을 때 본인이 증여했던 그 자산이 이제 뭐 소송에 시말려서 이제 자산 동결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네. 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를 하실 때는 어떤 시기가 자녀들의 어떤 삶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려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네. 사실 그 증여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저희가 미리 준비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예. 미리 해두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자세하게 여쭤보거나 이렇게 권고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유언장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가 얼핏 생각했던 유언장 그 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안 해놓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 예. 특히나 참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예, 근데 예. 유언장이 있고 또 위임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도대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유산을 상속하고 증여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네. 이제 한국분 개념을 갖고 계시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유언장이 필요할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국에는 네.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가족이 누구며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해서
n분의 1로 그냥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예, 배우자한테도 어떻게 가는 이 법들이 아주 상속법이 세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굳이 유언장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위임장을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위임장을 해놓으시면 병과 중이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유보 시에 다른 분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위임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유언장 해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맞아요. 보통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누가 그 상속의 위주가 돼야 될지 누가 수혜자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언장이 꼭 필요한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차이점은 뭐냐면 유언장은 사망 시에 발효가 됩니다. 사망 전에는 유언장의 어떤 내용도 이 집행에 대해서 뭐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사고가 나시던 병과가 생겨서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시면 혼수 상태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결정권을 잃어버리신 그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위임장이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갖고 계신 피위임자가 대신해서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망하시기 전에는. 사망하시기 전에는. 근데 그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 없이 위임장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위임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위임장은 사망 전에만 이제 효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시에는 위임장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intestacy라 그래서 dying without will. 그 한마디로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이 동결이 되고요. 이제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가족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노리스를 보내서 이 돌아가신 그 사망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의 리스트가 이거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자산 관리하시는 분으로 이스테이트 트러스트로 어포인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보통 저희가 한 뭐 적게는 3,500에서 많이는 7,500까지도 비용이 들 수가 있고요. 기간도 미니멈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하군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고 전 세계로 있다 그러면 편지를 저희가 다 보내고 노리스를 해야지만 판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할 때만 그 판결문을 주거든요.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짜리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도 쓰셔도 유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유가족한테는 좋죠. 그렇겠어요. 대부분 그러실 텐데 부부 명의로 보통 부동산을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예전하고 달리. 그러면 이제 부부 명의의 그 어떤 그 부동산은 살아생전에 어떻게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부동산을 소유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조인 테넌시라고 하시는 걸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넌트들이 조인트 돼 있다는 말이시고 테넌트 인 커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인 커먼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파트너십이세요. 한 분이 50, 다른 분이 50 이렇게 될 경우는 한 분이 50%를 갖고 있는 돌아가시면 그거는 동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인 테넌시들 많은 분들이 부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법정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전문 용어긴 한데 right of survivorship이라 그래서 살아 있는 다른 배우자가 나머지 부동산의 전체를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때는 상속세도 없고요. 아무런 유언장도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인 테넌시로 하시는 경우는 부동산의 어떤 그 타이틀 트랜스퍼가 돌아가신데도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저는 부부일 경우에는 조인 테넌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세요. 사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전문적이어서 특히나 이제 영어권에서 캐나다에서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미리 이제 뭐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될 때 그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을 도와주시는 이제 변호사들 분께서는 부부일 경우에는 테넌시 인 커먼으로 하게 되고요. 또 몰기지 회사들 보통 은행들에서는 테넌시 커먼을 원합니다. 그 연대 책임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대부분의 그냥 한국말로 제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이게 아내한테나 아니면 남편한테 다 가게 됩니다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특별하게 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부동산을 네네. 사지 않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조인 테넌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오늘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만 해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어디서 이렇게 속 시원히 이렇게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찾아가고 또 감사해야 할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1년이 2년으로 또 2년이 10년, 20년으로 연장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